자, 이제 84페이지 고급 오락장을 보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이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고급 오락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읽으시면 되고 2번에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전 시간에 지방세 아파트는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청구하면 경우를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요. 그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샀다 해서 무조건 중과세 하고 다른 용도로 써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취득하고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이 취득 후 60일입니다. 이건 올해 개정상입니다. 원래 30일이었다가 올해 6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개정상은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용도 변경하면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속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라고 기간을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세 신고할 때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할 기간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죠?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그리고 지금 얘 상속받아서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아서 언제까지 기간 물어보죠? 용도를 변경하면 중과세 안 하니 똑같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똑같다는 거야. 기간 물어본 거 어디서 물어보든지 간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고급 선박은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 표준액 3억 초과. 끝.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 나오는데 이제 고급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고급주택을 뭘 고급주택이라 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고 공동주택 기준이 이제 있어요. 둘째 단층 일대와 복층 일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그죠? 단독주택이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죠. 마당이 있죠. 단독주택. 그죠? 그럼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 그러면 자, 1번은 뭐냐면 얘가 고급주택이 되려면 이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330. 그리고 이 건축물 가격이 시가 표준액으로 9천만 원 초과하면 돼요. 9천만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단독주택인데 건물만 뭐라고요? 건축물 자체만 면적이 연면적이 330을 초과되고 엔드 그리고 얘가 시가 표준으로 건물 가격만 9천만 원이 초과돼야 되고 그리고 전체 토지 건물 합해서 6억이 초과돼야 돼요. 그래야 고급주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독주택 갖고 있는데 그 단독주택에 건물 연면적만 331이면 100평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웬만한 시골의 집에 단독주택이 100평 넘는 거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고급주택 중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0평 넘어야지. 거기다가 이 건물만 공시가격이 9천 넘어야지. 토지 건물 합해서 전체 6억을 초과.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얘는 고급주택이 아닌 거죠. 그죠? 1번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해요. 대지 면적이. 마당 면적이.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똑같아요. 건물 9천 초과, 전체 6억 초과. 그죠? 그러면 1번 기준과 2번.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얘는 건물 연면적이 331 초과하고 얘는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해요. 그럼 둘의 차이는 딱 2배 차이 나요. 2배. 그죠? 그러면 어느 게 330이고 어느 게 660이냐? 이건 헷갈리다가 안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당이 넓어 집이 넓어. 마당이 넓지 마당보다 넓긴 집이 넓지잖아요. 그래 마당이 넓은 거 마당이 대지 면적 2배, 건물 연면적
331. 둘의 공통은 뭐라고요? 둘 다 건축물 9,000초가 전체 6억 초가. 이게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 고급 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인데,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 있다는 거야. 그죠? 친구가 우리 집 올라가자고 갔더니, 야, 넌 네 방 어디? 나 2층이야. 2층을 계단 딱 잡으면 계단 시가 올라가. 그런 집 어디 있나 보죠? 있겠죠. 어디가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 있겠죠. 골 때리는 거죠. 아니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죠? 아니면 수영장인데, 수영장.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얘는 금액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설치 비용만 장난 아니겠네. 그죠? 거기다가 설마 20평짜리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진짜 부잣집에는 뭐가 있게 단독주택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그죠?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 부잣집 나오면 막, 그죠? 주인공들이 막 꼭 수영장, 여자 주인공이 꼭 비키니 입고, 그것도 꼭 밤에 막, 그죠? 수영장에 수영을 하면 꼭 남자 주인공이 희한하게 또 우연히 그걸 지나가다가 둘이 뭐 물에 빠지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얼레리꼴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보여. 진짜 부잣집은 뭐가 있어?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얘네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있는 것 자체로 고급 주택이에요. 금액 기준, 면적 기준, 금액 기준 같은 거 없고. 물론 수영장은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85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뒷장에 넘어가면 표가 정리가 돼 있어요. 86페이지에. 그죠? 거기 보면 고급 주택이죠, 표. 그죠? 거기 보면 단독주택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연면적 331조가, 건물가액 9,000초가, 전체 6억 초가. 그 다음에 마당 면적 2배 662초가, 건물 9,000초가, 6억 초가. 둘이는 면적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있으면 고급 주택인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는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가 표현에 6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어도 이거는 진짜 진정한 고급 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도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 돼? 6억이 초과가 돼야 돼.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수영장 중 한 개 이상. 얘는 뭐야? 그 있는 자체로 그냥 고급 주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다 쓰러져가. 근데 집에 마당에 포장 치는 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샀어요. 집을 사고 나서 포장을 떠들어봤더니 수영장 있어. 집은 초가집, 쓰러져간 초가집인데. 그럼 얘는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 그죠? 아무 조건도 없잖아. 얘는 뭐야? 67제곱미터 풀장, 수영장 한 개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 주택이라는 거죠. 금액도 관계없고 면적만 67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죠? 자, 그게 고급주택 기준이다. 그런 거고요. 공동주택 기준은 뭐냐면, 공동주택 기준은, 자, 일반형 복층이라 했죠. 그러니까 단층 복층이에요. 여러분, 복층이 뭔지 아시죠? 중위층에 있는 거 복층이요. 그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 이 공동주택은 거기 보시면 면적 제한이 나옵니다. 면적. 단층일 때와 복층일 때. 그죠? 얘는 전용 면적으로 245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얘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전용 면적으로. 그죠? 엔드 둘 다 시가 표현액이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네들은 보면 건물 가격 9천, 건물 가격 9천, 전체 토지 건물 합해서 6억 초과잖아요. 근데 단독은 토지 건물이 구분이 되지만 공동주택은 대지권 지분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6억 초과, 따로 건물 가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면적이죠. 245초가 274제곱미터 초과죠. 자, 공동주택은 여러분 아파트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층간소음이 문제예요. 층간소음이. 그죠? 여러분도 뭐 그런 거 많이 겪으실 거예요. 막 진짜 막 저희도 윗집에 그 강아지 키우거든요. 개 키우는데 막 어느 날 주말에 개를 놓고 지네끼리 자기들끼리 식구들만 다 어디 간 거예요. 주말에 놀러 간 거야. 이놈 개가 밤새 짖어요. 막 진짜 인내력 테스트.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막말로 막 살인 충동 느낀다고. 전 진짜 막 그런 생각을 잠을 막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 울어. 밤새. 갔더니 주인이 없어. 오죽하면 경비 아저씨 불러가지고 갔다니까요. 근데 없어. 주인이 어디 가버린 거야. 놓고.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돼. 이게 하루 이틀 당하잖아요. 진짜 그건. 근데 이제 애완견 키시는 분들은 그거를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은 당하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펫 죽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 본인이 관리를 해줘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뭐라고 하면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야, 당신 왜 담배 피냐고. 연기 피는데 연기라니까 피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담배를 내가 피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하고, 개 키우는 사람 뭐라고 하면 내가 키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권리라는 것은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안 줘야지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담배를 피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옆 사람은 피해를 보는데 자기는 자기 권리라고 피는데 그건 말이 아닌 거지. 개 키우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막 시끄럽고 막 시끄 그러면 남들이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시하고 네가 그걸 견뎌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저도 막 그거 몇 번 당하니까 진짜 막 또 때는 애 막 뛰고. 애들은 그냥 차라리 걔들은 매달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왜 층간소음이 제일 문제거든요. 층간소음.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옛날 중공아파트 살아요. 5층짜리. 그분이 3층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집사님이 참 우리 이제 앉아 있어 선생님들이 몇 명.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밥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국장끓이나 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그다음 누구 있는 줄 알았더니 위층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아. 위층에도. 근데 아래 위층에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 거기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진짜 그게 진정한 공동주택이에요. 왜? 그냥 칸만 막아있지 대화가 돼. 그래가지고 들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위에서 누구 왔다 그러니까 이 학생 선생님 왔어요. 그래 물어주는 거. 네 집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막 둘이 대화했다니까. 다 들려. 야 진짜 공동주택이죠. 거기는 밤에 잘 때 진짜 조심해야 돼. 부부간에. 그죠? 이게 완전히 오픈돼가지고 칸막이만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은 서로 같이 사는 거니까 서로 배려하고 약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 면적 있죠, 면적. 자, 뭐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사를 오시면 서로 이치에 맞게 살아라. 그래서 245초가 274초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사를 오시면 245초가 서로 이치에 맞게 살자. 274초가에서 245, 274 이렇게 해서 면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걸 굳이 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죠? 근데 복층이 더 넓죠? 왜 복층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45, 274 그리고 6억 초과. 그래서 공동주택 보시면 전용 245초과 그리고 6억 초과, 복층은 274초과, 6억 초과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을 외우고 할 건 없습니다. 수업 목적상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걸 내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를 만약에 작정하고 내서 그걸 우리가 맞추려면 이거 말고 과밀억제권역부터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화과정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종료 암기하시고 종료 암기하시고 얘가 이렇게 간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86페이지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뭐 한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다. 그죠? 과밀 또 나오죠?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나와요. 이 과밀 억제 권역 어디를 말한다 했어? 그죠? 수도권 말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이 범인 원정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지적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두 개의 과밀억제권역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중과세가 어떻게 된다겠죠? 여기 쪽은 사치성 차이점이 딱 하나다. 사치성은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가는데 과밀억제권역 두 개는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그 차이만 있다 했죠? 얘는 400, 얘는 200.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중과세가 되는데 이때 애들이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도 중과세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어디? 애초에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면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러분 공장 유치 지역. 그죠? 그다음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공업지역 같은 거 있죠. 공업지역. 그죠? 이런 건 다 공장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뭐 대기업체 공장 같은 유치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죠. 왜? 그거 하나 들으면 그 지역 자체가 바뀝니다. 생활 구도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예를 들면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있어가지고 걔가 광역시까지 된 거고요. 그건 혈센중공업 없으면 아니 그냥 저기 되는 거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수원도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기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죠? 그 기업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반대로 여기면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제도나 이런 데 군산처럼 그죠? 거기 몰빵했다가 막 갑자기 자동차 회사라든가 뭐 조선소가 막 갑자기 잘못돼 버리면 그죠? 그럼 뭐 지역에 막 치명타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오면 좋죠. 왜 세금도 많이 거치고 하니까 걔네들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면 중과세 안 하고 산업단지는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데고 공업지역도 용도지역상 공장 지으라는 지역이니까 니들은 중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 지역은 중과 안 하고요. 이때 공장은 또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형과 비도시형. 우리 사람도 얼굴이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있어요. 사람 얼굴도. 그죠? 딱 보면, 얘는 도시형처럼 생겼고, 쟤는 딱 보면 비도시형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약간 애매하면 제가 준도시형 정도 되거든요. 준도시형. 제가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나보다는 낫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면 도시형인 거고, 비슷하다 그러면 준도시고, 나보다 쫄리다 그러면 저보다 약간 딸린다 생각하면 비도시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은 무조건 최소 나는 준도시형 이상이면 그런 자신감을 갖겠지만, 그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외울 건 없어 이런 거는요. 그죠? 실생활이 꼭 필요한 업종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걔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하고 그리고 신설,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거죠. 신설은 연면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렸을 때만 신설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순수하게 생산에 공유되는 면적이죠. 그게 얼마? 연면적으로 500 이상.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기 전에 그 경기도 포천에서 그 자동차 휠탁 공장을 다녔었거든요. 휠탁, 자동차 오일 휠탁 만드는 공장. 근데 거기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막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쪽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바로 깨끗한 데로. 근데 1층이 공장이 막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2층이 전부 다 뭐예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식당, 사무실, 그 다음에 뭐 운동공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만든 거죠. 막 신식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면적을 따질 때 여기서 500 이상이라는 것은 위에 2층에 식당이나 기숙사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생산에 직접 관련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걔 빼고 직접 생산과 관련된 면적에서 얼마? 연면적 500 이상일 때 신설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증설의 뜻은 뭐다? 이는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늘리면 얘는 뭘로 봐? 증설로 봐서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이 1000인데 그거에 20%인 200을 넘게 증설하면 얘는 증설로 봐서 중과세가 되고 아니면 그 20% 상관없이 전체 면적이 330을 초과해버리면 뭐다? 330 이상 초과해버리면 걔도 증설로 중과세 하겠다. 그 증설의 기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무엇을 중과세하느냐? 이때 중과세 대상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요거 신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 5년 이내 취득하는 뭐라고요?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신설을 할 때만 중과세가 되면 얘들이 공장에 원래 차가 100대가 필요한데 처음에 중과세 신설할 때만 중과세하면 처음에 한 10대만 사가지고 중과세하고 나중에 90대를 사면 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증설한 날로부터 추가로 5년 안에 취득하는 것도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기간이 5년인 건 제척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의 제척기간이 기본적으로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5년 이내, 5년 이내가 그런 뜻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교재 한번 쭉 읽어볼게요. 86페이지. 양가로 2번.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등의 취득이란 중과세 그래가지고 거기 굵은 글씨 보시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그래가지고 밑에 1번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죠. 그래서 거기서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하면 너도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1번에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점용 주사무소용 부동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을 쓰기 위해서 얼 때만 신증축했을 때만 중과세. 늘어나는 것만 중과세는 거죠. 과밀억제권역 뜻이 과밀을 억제하겠다. 지금도 살기 복잡하니까 뭔가 증가되는 걸 방지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얘도 신증설 중과세고 얘도 신증축이 중과세인데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 그러니까 지점하고 분사무소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신증설 해서 과밀억제권역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고 그리고 신증설 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신증설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신설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고 다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그죠? 500 이상인데 도시형은 중과세 안 하고, 증설은 뭐다? 연면적 20% 이상이거나 330 초과하면 증설로 보겠다. 그러죠? 동그라미 2번 중과세 대상 범위라고 돼 있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신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신증설한 날로부터 몇 년? 신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 장비도 중과세한다. 그렇죠? 자, 3번은 뭐냐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죠. 그러면 공장 신증했을 때 중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야? 첫 번째 승계취득이죠. 포괄적 승계취득.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취득해서 소유권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뭐만 바뀌니까 승계취득에서 주인만 바뀌는 거니까 너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니은번에 해당 과밀억제권역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울이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과밀억제 공장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공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거 대신 새로 신설하게 되면 어차피 하나 있던 거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과세 안 하겠다. 늘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장이 갑 거예요. 근데 을이 여기다 세입자 세 들어가지고 공장 하다가 이 공장도 갑이 지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 세입자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다 공장을 신설해버리면 얘는 중과세 하겠다는 거지. 왜? 기존에 있던 것도 네 건 아니지만 저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 새들던 자가 얘가 이 공장 신설한 날부터 몇 년 안에 2년에 옮겨서 공장을 옮겨서 지으면 너는 중과세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 안에서 어디로 가?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면 중과세를 안 합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과밀억제, 근데 여기 성남이에요. 성남. 근데 얘가 같은 과밀이 서울도 과밀인데 얘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기면 중과세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서울시 밖에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면 중과세예요. 왜? 진짜 복잡한 데가 어디야?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게 성남시로 가는 건 괜찮은데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성남시 안에 있는 공장이 어디로 와? 서울시로 들어오면 중과세입니다. 같은 이전인데. 왜요? 진짜 복잡한 데가 서울시니까 서울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공장을 업종을 바꾼다는 거죠. 업종 변경은 사실 중과세 안 하죠. 왜?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로다가요, 붕어빵 장사, 어떤 사람 식당을 하는데 식당은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업종을 뭘로 바꿨냐. 처음에는 이 사람 식당을 뭐 했어? 한우 있죠. 한우 고기 전문점을 했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장사하다가 갑자기 탄력 받으려고 하는데 광우병이요. 광우병. 가지고 망했어. 그래서 다시 업종을 바꿔서 돼지고기 전문점을 갔더니 돼지 콜레라가 왔어요. 그죠? 다시 망해서 업종을 바꿔서 그다음에 횟집을 했더니 비브리에 벨증이 온 거야. 그래서 또 망했어요. 계속 업종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지금 뭐야?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거죠. 붕어빵, 떡볶이, 오뎅을 팔아요. 그죠? 계속 업종을 바꾸는 거잖아. 그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활용해서 업종만 변경되는 거니까 너는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리을은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안에 같은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가 막 공장이 막 고래다가 비가 막 새요. 줄줄 새요. 근데 그걸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시고 1년 안에 다시 지게 되면 뭐 한다? 얘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근데 이가요.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안에 같은 규모로 재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딱 한 번만 하잖아요. 보통 실강도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듣고 그 사이에 이걸 질문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가끔 나 뭐라고. 선생님, 이게 말입니다. 기존 공장을 철거 후 1년 안에 같은 규모로 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선생님 철거를 하게 되면 개축을 한다건데. 그죠? 그리고 재축은요. 멸실했을 때. 멸실하고 새로 지으면 재축이고요. 철거 후 다시 지면 개축이라고 한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철거 후
재축,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야.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왜 틀렸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무슨 근거로 얘가 틀렸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나한테 왜 뭐라고 실망하는 거야. 이미 오기 전에 공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 오기 전부터 공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전제하고 얘는 무조건 틀렸다는 전제하에 저한테 온 거죠. 아니 그럼 걔 뭐야. 공법이 딱 맞다는 거야? 그럼 세법이 틀린 거야? 아니에요. 세법은 얘가 맞아요. 근데 막 웃긴 거지. 이미 공법으로 맞아요. 무조건 공법으로 맞다. 이게 웃긴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걸 나왔는데 이걸 공법에 대입해가지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틀리는 거야. 사고방식 잘못됐어. 그러니까 공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공법에 몰빵하면 무조건 시험에 떨어져. 내가 장담하지만. 박구 선생이 있지만 후생이 또 그 얘기 듣고 막 세법 선생 공법 몰빵하면 안 된다겠다고 하면 또 나한테 막 욕기 막 전해가 막 뭐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2차 과목은요 공법을 잘해서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2차 과목의 50% 정도는 공법에 몰빵을 해요. 그리 떨어지는 거예요. 걔는 고득점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웬만하면 왜? 양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게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공법을 잘해봤자 20개인데 거기다 몰빵하면 안 되죠. 중개사법에 몰빵을 해. 중개사법에. 그래야 중개사법 30개 이상 맞는 거지. 2차 떨어진 사람 평균 내보면요. 제가 안 해봤지만 아마도 2차 떨어진 사람 중에 중개사법 30개 밑으로 맞은 사람이 거의 다예요. 중개사법 30개 밑으로 맞으면 거의 떨어져요. 왜? 그걸 28개, 26개 맞잖아요. 그건 다른 과목도 거의 24개 가까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지.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2차 과목에 공법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떨어지겠다 작당한 거지. 그러면 과락은 면하죠. 충분히 면하죠. 16개 내용 맞아요. 맞바로 국회법, 건축법 2개만 20문제예요. 걔들은요. 국회법, 건축법에 20문제 나오잖아. 반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막 물방에도 20개 못 맞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중개사법 30개, 최소 30개 맞아야 돼요. 35개는 맞아야 되고. 그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건 2차 합격의 지름길에 평균 60 맞으려면. 근데 여러분이 공부 방법을 잘못 찾은 거지. 공시법도 몰빵하고. 공시법 등기법 어렵잖아요. 지적법 하면 되잖아요. 지적법 몇 번 얘기해. 지적하고 세법 하면 헐났다니까. 그게 2개 하면, 예? 세법 16개 나오고 지적 12개면 28문제예요. 거기서 23개, 22개 맞으면 돼. 중개법 30개 맞고, 중개 30 맞고, 공법 20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게 작년 시험도 어려웠잖아요. 공법 엄청 이렇게 나왔죠. 중개사법 30몇 개 맞은 사람 다 붙었어요. 공법 과락 면하고. 그게 여러분 잘해야 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붙어야 되는 시험인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은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령이. 자격증 시험은. 더군다나 이것처럼 절대평가. 그죠? 평균 60. 거기 맞추면 되는 거야.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야. 왜 다 잘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맨날 시간 없다고 아는 거 없다고 했었고. 뭐 잘못된 거죠.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을은 원래 법대로는 공법이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세법 하는 애들이 이런 거 몰라요. 개축이 뭔지 재축이 뭔지 몰라. 그래서 학원에서 물어봤어요. 하도 개축 재축 그러길래 여러분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 대답 못해. 동일 규모내로 짓는 거예요. 공통점은. 차이점은 뭐예요? 개축은 말한 대로 내가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짓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고 천재지면적으로 멸실돼 가지고 동일 규모내로 짓는 걸 재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 그 의미를 아는 거지. 그죠? 아니면서 막 들은 얘기라고 막 얘기했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머지 뭐 됐고요. 그죠? 막 나머지 다 읽어보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대도시죠. 대도시. 대도시 부동산에서 밑에 대도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2번 대도시 공장 신증설. 이거는 대도시 제목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야. 앞전에 그 박스만 보시면 돼요. 거기 뒤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 캔이 한번 복잡하니까. 82페이지 다시 가셔서 그 표 하나 있죠. 표. 82페이지. 그죠? 그 4번, 5번에 대도시 나오죠? 자, 대도시는 중과세 어떻게 한다? 표준세례 100분의 300을 하고 거기서 중과 기준세례 100분의 200을 뺀 세를 넣어간다.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88페이지 있죠? 88페이지. 다시 가셔서 그죠? 88페이지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가로 3번에 대도시 해가지고 굵은 글씨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내용이 있어요. 막 또 들어가면 오른쪽 89페이지 미니 강의 보면 비교표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얼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대충 한 얘기 듣고 여기에서 어딘가가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겠냐고 못 맞추지. 이 양도 엄청 많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업 목적상은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 왜 이거 했니? 교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 지금 한 얘기를 세부적으로까지는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거기 나오는 몇 가지 기본 개념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중과세 종류하고 세율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주셔야 된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그죠? 물론 뭐 100%는 없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어도 치질이도 없는 거지. 뭐 삼재가 꼈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나오면 할 수 없어. 그럼 찍어야지.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가지고 세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100 중에 90명은 다 찍겠죠. 그죠? 그럼 재수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무리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하고 세율만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런 거죠. 자, 근데 이 특례세율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례. 90페이지. 왜냐면 시험이 거의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다 했죠. 특례 두 개 중에 하나다. 그죠?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교재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는 90페이지 1번에 세율 특례 해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뭘 빼준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을 빼준대요. 그죠?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중과 말 그대로 기준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준세율.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한 건데 여기서 몇 퍼센트를 빼주라는 거예요? 이게 2%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빼주라는 얘기지. 결론은 여기서 이걸 빼주라는 얘기는 이걸 빼주라는 거지. 그럼 여기 1번에 해당되는 애들은 무슨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냈던 애들은 지금도 과거에 등록세만 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윤리 간 거고 여기는 몇 퍼센트? 2%만 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취득세 냈고 등록세를 안 냈던 애들은 지금도 등록세 내면 안 되고 옛날 취득세만 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2번으로 갔다. 이게 이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종류가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하면 좋은데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어디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 1번하고 2번 중에 요 2번에 해당되는 대표 주자가 뭐다? 간주취득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 이것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주취득이 어디에 들어가요? 중과 기준세율에 들어간다는 거지. 2% 들어간다. 이 말은 이 간주취득은 과거에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이 대표적인 간주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지목을 변경하면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안 냈어요. 하지만 지목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한다겠죠. 그러니까 뭐는 냈다는 얘기야? 취득세 2%는 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들은 옛날하고 똑같이 취득세 2%를 내라. 그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걔네 셋 다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세부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0페이지에 세율 1번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하게 돼 있죠. 우리 교재 보면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유상거래에 지정한 주택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복잡하게 해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돼. 기본 개념만. 자, 종류 나옵니다. 종류. 밑에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여러분 개인끼리 환매할 수 있죠.
물건을 아파트를 팔면서 조건이 내가 2년 후에 원금에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정한 그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했다는 얘기는 파는 애가 다시 도로 사온다는 얘기죠. 약정한 돈 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는 뭐 했다? 취득세는 뭘로 가겠다? 여기 있는 표준세율에서 뭐 중과 기준세율로 가겠다. 왜? 이 환매 등기는 얘가 내 걸 걔한테 줬다가 도로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원래 있던 거니까 취득세는 안 낸다는 거야. 대신 뭐를 해라? 변경이 된 거니까 등기가 변경, 명의가 변경되니까 옛날에 등록세는 냈었으니까 지금도 그것만 내란 뜻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분이 무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서 일제주택이 된 거야. 그럼 내가 1주택자죠. 근데 뭘로 취득한 거예요? 매매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뭘 내라? 뭐 옛날 등록세만 내라. 0.8%만 내라는 얘기죠. 왜? 얘가 2.8%잖아요. 상속이. 근데 여기서 취득세 2% 빼고 얼마만? 0.8%만 내라. 왜? 옛날에 얘가 취득세는 비과세 해줬거든요. 상속받으면. 대신 등기할 때 등록세만 냈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취득도 마찬가지로 뭐다? 표준세 중과 기준세를 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이라는 건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럼 얘들이 각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A법인에 B법인이 A법인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취득세를 내라 그런 거 아닌 거지. 둘이 합병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이건 내지 말고 뭐만 내라? 등록세만 내라 해서 얘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4번은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좀 조심할 게 우리가 그 앞에서 표준세를 보시면요. 불펜은 잠깐 저기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80페이지 잠깐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표준세율 박스 있죠. 박스. 그 맨 마지막 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유물 및 총유물, 공유물 분할이 1000분의 2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다시 91페이지로 가시면 91페이지로 가면 동그라미 4번에 공유물, 합유물 분할은 뭘로 간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대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웃긴 거죠, 이게? 공유물, 총유물은 또 아니에요? 이거를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지금 세율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1000분의 23이 있고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개잖아요. 같은 내용인 두 개, 세율이. 이게 좀 애매하죠. 이 법조문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실무는요, 이걸로 가요. 이가 2.3%니까 여기서 2% 빼가지고 얼마? 0.3%만 내면 되는데 이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걸 표준세율이잖아요. 그죠? 얘는요. 특례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이 특례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구분해서 물어봐요. 실제 기출문제로 얘가 나온 적이 있어.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 뭐라고? 공유토지, 공동소유토지를 분할하는 게 이렇게 났어요.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 뒷짐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왜 여기가 두 개인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제가 지면으로 답변하려면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매해요. 그래서 설명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표준세라고 물어보면 1000분의 23. 근데 특례 파트에서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세율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얘기가 81페이지 잠깐 죄송합니다. 다시 와보세요. 81페이지. 81페이지 보면 그 예제 문제 오른쪽 기출문제 있죠. 81페이지. 그죠? 보세요.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한 경우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 지분엔 취득세 과세 표준에 그 다음 뭐라고 돼? 마지막 줄에 표준세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1000분의 23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좀 헷갈려도. 그죠?
자, 그래서 특례를 물어보면 이걸로 간다. 그죠? 자, 보시면 되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 자, 그래서 다시 91페이지 가면 4번의 그 얘기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한 취득. 이전했다는 얘기는 그냥 있는 거 옆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은 아닌 거죠. 근데 하지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 변경된 것도 해야 되니까 뭐는 내야 된다? 등록세는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 재산분할 아시죠? 우리 양도세 배울 때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 양도인데 재산분할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재산분할하게 되면 주는 사람은 양도가 아닌데 받는 사람은 본인 앞으로 등기할 때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이에요. 세금은 내야 돼. 근데 원래 취득세를 안 냈거든요. 대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옛날 등록세는 내야 된다. 그게 6번 얘기고요. 기타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럼 양가로 2번은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간주 취득 그랬죠. 뒷장 92페이지에 보시면 간주 취득이 나옵니다. 간주 취득이. 그죠?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2번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에 따른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및 토지 가액 증가. 이게 뭐예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가액 증가.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간주 취득이잖아. 그죠? 토지 지목 변경,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가액 증가. 1번은 개수로 인한 가액 증가. 전부 다 간주 취득이고 3번은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뭐예요? 간주 취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가 전부 다 뭐다? 간주 취득에 들어간다 해서 그거 정도는 일단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일단 그 내용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죠? 다 알면 좋은데 다 알라고 다 더 무리가 돼서 아예 또 안 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본사항만 잘 보시면 된다. 그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세율은 그 표준세율과 뭘 꼭 기억해라? 네. 특례세율. 이걸 꼭 기억해라. 근데 뭐는 조심해라? 공유물 분할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서 1000분의 23으로 풀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93페이지 예제 문제 보면 28회 때 기출문제잖아요. 또 그게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 그걸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지문에 리을번에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근데 이 공유물 분할이 나왔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이걸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선 지금 뭘 물어봐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이거 특례세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파트 물어볼 때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정답이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앞전에 문제 27회 때 문제는 같은 공유물 분할인데 뭐라고 물었어요? 표준세율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0분의 23이 되는 거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정리하면 요건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공교롭게 27회, 1회, 8회 때 똑같이 공유물 분할이 나왔잖아요. 근데 27회 때 기출문제는 마지막에 표준세율이 뭐냐라고 물어봤고 나왔으니까 1000분의 23으로 풀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지문 자체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 공유물 분할이 나왔으면 얘는 뭐라고 이해를 해라? 특례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특례세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표준세율 물어보면 1000분의 23, 특례 파트에서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간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표준세율과 뭐는 중과세율은 특례세율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93페이지 오른쪽 3번이죠. 93페이지. 그죠? 4번에 취득세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뭐 1번 뭐라고 돼요?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세 됐대. 그럼 추징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용도 변경 등에서 얘가 5년 안에는 제척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안에 뭐가 되면 추가 대상이 되면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 사가지고 5년 안에 나이트클럽 하게 되면 5년 안에 고급 오락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중과세 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양으로 2번은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라고 돼 있죠. 자,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한 경우와 그다음 넘어가서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해서
얘가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 그 증가되는 건축물에서 증가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치성 자산 건축물을 증축 등을 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증축 등을 해서 얘가 뭐가 되면 고급 오락장 등이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증축, 개축했다는 거죠. 그러면 증개축 개수했으니까 전체 가액을 중과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된다. 거기다 맞추면 돼, 초점을. 증개축 개수, 그럼 뭐? 전체가 아니라 증개축 개수했으니까 건축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큼만 중과된다. 그러면 되죠. 3번,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의 신증설한 자가 다르면. 자,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 하잖아요. 근데 갑이 공장 주인인데 신증설은 의리했어. 그럼 이때 서로 다르죠. 이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우리 세법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와 취득세 과세 대상 해를 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가 유리한가를 생각한다. 그게 누구다? 소유자가 유리하죠. 왜? 걔는 공장 건물 등이 있으니까 거기다 세금 안 내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예요? 읽어볼게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누구를?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증설한 거로 봐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정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9절에 취득세 부가징수 있죠? 여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